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65이다. 은행에서 평생을 일했다. 퇴직 전에는 나름 지점 VIP 고객 담당 매니저였으니 내 손을 거쳐간 돈이 웬만한 사람들 평생 구경하는 돈보다 많을 거다. 내 인생, 뭐 대단한 성공도 그렇다고 큰 후회도 없지만 딱 하나 자랑스러운 게 있다. 바로 외아들 박민준을 홀로 키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까지 보낸 것이다. 아들은 졸업 후 그곳에 남아 똑 부러져 보이는 며느리 최유라를 아내로 맞았다. 2년 전 민준이와 유라는 서울에 대출을 끼고 고급 아파트를 샀다며 부산에 사는 나를 모시고 가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성하였다. 아들의 효심이 기특하고 늙어서 의지할 곳이 있다는 생각에 반평생 꾸려온 살림을 정리하고 호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진 그 집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호강하는 것 같았다. 유라는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을 2잔씩 내 손에 쥐어줬다. 한 잔에는 홍삼정을, 다른 한 잔에는 녹용가루를 타서 노인네 몸에 좋은 거라며 챙겼다. 포장 상자에 적힌 무시무시한 가격을 보며 입으로는 뭘 이렇게 비싼 걸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민준이는 주말만 되면 새 차를 몰고 서울의 유명한 맛집이란 맛집은 다 데리고 다녔다. 1인분에 몇십만 원 하는 한우 구이집부터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미슐랭 레스토랑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친척들과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효자 아들의 좋은 며느리까지 얻어 대통령 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낸다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행에서 반평생 사람들을 봐온 짬이 있지? 진심인지 거짓인지 눈빛과 작은 몸짓만 봐도 7, 8할은 알아챌 수 있었다. 유라는 내게 물을 건넬 때마다 무심결에 내 손목에 있는 낡은 금팔찌를 힐끗거렸다. 민준이는 고급 식당에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면서 슬쩍슬쩍 내가 은행 다닐 때 알던 옛 고객이나 친구들 얘기를 꺼내며 요즘 그들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 떠보곤 했다. 그들은 내게 잘했지만 그 친절은 마치 과업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가족 사이에 있어야 할 그 정신없고 계산 없는 온기가 없었다. 우리는 함께 살았지만 마치 고급 요양원의 고객과 서비스가 완벽한 2명의 직원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과업은 더 명확한 방향을 띠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유라는 소파에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사과를 깎아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어머니, 매달 연금은 제때 잘 받고 계시죠? 요즘 은행 이자도 워낙 낮아서 돈을 그냥 넣어두면 손해예요. 민준 씨 친구 중에 펀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익이 엄청 안정적이래요. 저희가 좀 관리해 드릴까요? 나는 며느리가 건넨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너무 달아서 조금 물리는 맛이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푼돈은 너희 젊은 사람들 귀찮게 할 것 없다. 평소에 장보고 용돈으로 쓰기엔 충분해. 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금세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힘드실까 봐 그렇죠. 아, 맞다. 민준 씨가 그러는데 우리 가족 카드 하나 만들까요? 어머니 연금은 그 카드로 바로 들어오게 하고 평소에 뭐 사고 싶으시거나 집안에 쓸 돈이 있으면 그냥 카드로 긁으시면 돼요. 결제는 저희가 할게요. 그럼 매일 현금 들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얼마나 안전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이 없었다. 듣기에는 전부 나를 위한 말이었다. 하지만 은행에서 수십 년 굴은 내가 이런 통합관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이게 어딜 봐서 편리를 위한 건가? 내 돈주머니를 자기들 손에 완전히 틀어주려는 속셈이지. 어떻게 거절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민준이가 서재에서 나왔다. 아들은 손에 영양제 병을 들고 와 뚜껑을 열어 2알을 내게 건네주며 자연스럽게 유라의 말을 받았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 오래된 집도요. 등기 필증 같은 거 집에 두면 위험해요. 며칠 전 뉴스에서도 노인들만 노리는 사기단이 집에 찾아와서 집문서 훔쳐다가 담보대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집문서랑 인감증명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회사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절대 안전할 거예요. 아들의 말은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쿡 찔렀다.
나를 위한다는 포장지로 감쌌지만 결국 내 마지막 보루까지 빼앗으려는 속셈이었다. 나는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순간 멍해졌다. 어릴 적에는 나만 졸졸 쫓아다니던 껌딱지였다. 내가 퇴근이 늦어지면 내 베개를 끌어안고 울면서 나를 기다리곤 했었는데 언제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관리하고 계획해야 할 자산을 보는 것처럼 변해버린 걸까?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얼굴에 걸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다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거 엄마도 안다. 그럼 내일 찾아서 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반짝였다. 그날 밤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공기 중에 감도는 고급 방향제 냄새를 맡으며 처음으로 잠을 설쳤다. 나는 아들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화려한 금빛 세장에 갇힌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은 열쇠를 쥔 사육사처럼 매일 나의 가치를 계산하며 내가 쓸모없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건 한 달여 뒤였다. 민준이와 유라는 요즘 계속 집을 보러 다녔다. 목표는 서울 최고의 부촌인 강남구였다. 유라의 말로는 나중에 태어날 아이 교육을 위해서란다. 아이를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강남 집값이 어떤지 누가 모르겠는가. 중소기업 다니는 두 사람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100년을 굶어도 살 수 없을 터였다. 나는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얼마 안 되는 연금과 예금, 그리고 부산의 낡은 집이 바로 그들이 노리는 계약금이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문이 살짝 열린 그들의 서재를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늘처럼 내 귀를 찔렀다. 박민준, 대체 어머니한테 언제 말할 거야? 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잔금이 한참 모자라잖아. 어머니 그 푼돈 손에 쥐고 있으면 알이라도 나? 어차피 조만간 다 우리 돈 될 텐데 지금 받아서 집 사고 나중에 우리가 봉양하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짜증과 분노로 가득했다. 좀 닥쳐봐. 나라고 체면이 없냐? 세상에 어느 아들이 대놓고 엄마한테 관 갚달라고 해. 좀만 더 기다려봐. 얼마나 더 사시겠어?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되잖아.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애가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강남 배정이 얼마나 빡센지 몰라?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박민준, 똑똑히 들어. 이 집 못 사면 너랑 끝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진짜 짜증나네. 나는 문밖에서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 눈에 나는 그저 걸어 다니는 저금통에 불과했다. 그들은 내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결국 내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내 숨이 빨리 끊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온 힘을 다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나는 서재 문을 밀고 들어갔다. 소파에서 얼굴이 벌개져 있던 두 사람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민준아, 유라야, 아직 안 잤니? 혹시 돈이 좀 부족한 거니? 유라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마치 변검술사처럼 금세 아양 떠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나를 부축했다. 어머니, 어떻게 깨셨어요? 저희 안 싸웠어요. 그냥 회사 일 얘기 좀 하느라. 어서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피곤하시겠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아내만큼 연기를 잘하지는 못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선은 없었고 적나라한 혐오와 짜증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산산조각 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인데 엄마는 남 아니에요? 남. 그랬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며 키워낸 어미는 아들이 주인 행세하는 이 집에서 그저 남일 뿐이었다.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한때 내 품에 안고 보물처럼 여겼던 아들을 쳐다봤다.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 솜털 하나하나에서 이기심과 냉혹함이 배어나오는 듯 했다. 내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마침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더 이상 이 거짓된 모자 관계에 스스로를 속일 필요도 없으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의 미소는 아까보다 더 환했지만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나는 그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알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방으로 돌아갔다. 싸우지도 울지도 않았다. 내 마음은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옷장을 열어 서울에 올 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옷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천 주머니를 챙겼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도 내지 않았다. 15분 후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지난 2년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내 집이었던 적 없는 이곳을 나섰다. 현관에는 민준이와 유라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당혹감과 불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을 갈아 신고 아파트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을 닫는 순간 등 뒤에서 전마. 어디 가세요? 하고 외치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이 어디로 가겠는가? 남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뿐.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서울의 자정 무렵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나를 현금 인출기나 걸림돌로 여기는 두 사람을 위해 흘릴 눈물은 아까웠다. 나는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차를 부르는 대신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성급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오늘 밤부터 나 김순자는 나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 호텔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쉬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가지고 온 작은 천 주머니에서 다른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폰이었다. 내가 가장 믿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번호를 몰랐다. 나는 익숙하게 전원을 켜고 연락처에서 한 부장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전화를 걸자 신호가 3번 울리고 바로 연결되었다. 침착하면서도 조금 놀란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자 누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로 이 번호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한 부장, 한정우. 내가 은행에 있을 때 직접 키운 후배다. 내가 퇴직할 때 그는 지점 부지점장이었고 지금은 본사 리스크 관리 부서의 최고 책임자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외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호텔의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정우야, 미안하다. 이 늦은 시간에 누나가 좀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내 도움이 필요해. 전화기 너머의 한정우가 즉시 진지해졌다. 누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 박민준이가 내 명의를 도용해서 좀 부적절한 짓을 한 것 같아.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그놈이랑 며느리 최유라의 씀씀이가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쟁이 수준이 아니야. 내 자산에 손을 댄 게 분명해. 한정우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물었다. 누님, 증거는 있으세요? 증거. 나는 가볍게 웃었다. 정우야, 누나가 뭐 하던 사람인지 잊었니? 내가 늙었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해. 지난 2년간 겉으로는 그놈들 말에 다 따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행세를 했지만 그놈들 손을 거친 돈 한 푼 한 푼 내 머릿속에 다 기록해뒀어. 나는 한정우에게 그들이 내 재산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다고 말했다. 나는 노안이라 잘 안 보인다며 인터넷 뱅킹을 대신 해달라고 하고 그들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곁눈질로 숫자 하나하나를 전부 외웠다.
유라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이나 민준이가 바꾼 새 차에 대해 무심결에 묻는 척하며 날짜와 금액을 조용히 기록했다. 심지어 내가 평소에 쓰던 휴대폰은 클라우드 동기화를 설정해둬서 그들이 내 명의로 결제할 때마다 이 비상용 폰으로 알림이 오게 했다. 나는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전부 이 비상용 폰의 암호화된 문서에 기록해 두었다. 그놈들은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 은행 리스크 관리팀에서 30년 굴은 늙은이가 숫자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건 뼛속에 새겨져 있는 본능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다. 내 목소리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건을 진술하는 것 같았다. 누님, 민준이 주민등록번호랑 누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카드 번호 저한테 보내주세요. 즉시 내부조사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2일, 제가 반드시 탈탈 털어서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긴 정보를 그에게 문자로 보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깊은 피로가 몰려왔다.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난 2년간 매일같이 반복된 거짓 효도 속에서 내 슬픔은 이미 닳아 없어졌을 뿐이다. 남은 것은 어머니로서의 비애와 은행가로서의 냉정함 뿐이었다. 나는 진작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민준이는 일 처리하기 편하다는 핑계로 내게서 백지 위임장과 내 인감을 몇 번이나 가져갔다.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복지 혜택을 신청해 준다나.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다. 그런 걸 처리하는데 뭐 그리 복잡한 서류가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그 위임장들의 일련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해 두었다. 유라는 한 번 술에 취해 내 목을 끌어안고 반은 자랑, 반은 주정으로 자기 회사 장부를 얼마나 예쁘게 만드는지, 사장이 자기를 얼마나 신임하는지, 망해가는 장부도 얼마나 감쪽같이 되살리는지 떠들어댔다. 말하는 사람은 무심했지만 듣는 나는 유심했다. 나는 며느리가 말한 회사 이름과 그가 자랑하던 수법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넌지시 사람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지, 자꾸 지름길만 찾으면 안 된다고 일깨워 주었다. 나는 유라에게 여자의 안정감은 명품 가방이나 고급 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암시를 주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욕망의 눈이 멀어 내 충고를 늙은이의 잔소리로 치부했다.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했다. 퇴직한 지 한참 된 늙은 할머니가 뭘 알겠냐고. 그들은 나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물은 홍시로 여겼지만 그 홍시가 한때는 금융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큰 파도를 헤쳐왔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내가 아직 호텔에서 잠을 보충하고 있을 때 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무거웠다. 누님, 다 알아봤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다. 말해봐. 나 버틸 수 있어? 박민준이 누님이 전에 서명해 주셨던 그 백지 위임장 몇 장을 이용해서 누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누님 소유의 부산 낡은 집을 석 달 전에 이미 담보로 잡고 저희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부산의 그 낡은 집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과 결혼해서 산 집, 벽돌 한 장 한 장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 혼자 10년 넘게 살았던 곳 아들 눈에는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니. 돈은 어디에 썼는데? 내가 물었다. 대부분 고위험 가상화폐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제가 밑에 애들 시켜서 알아봤는데 그냥 잘 포장된 폰지 사기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은 돈은 명품이랑 그 새 차 사는데 썼고요. 그리고 한정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누님 명의로 5개의 다른 카드사에서 최고 한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지금 그 카드 5장 전부 한도 초과 상태입니다. 총 연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청구서 주소는 전부 자기 회사로 해놔서 누님은 계속 못 받으셨던 거고요. 전화기를 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건 내 집이고 내 신용이고 내 노후 자금이었다. 그들은 내 현재를 갉아먹는 것을 넘어 내 미래까지 당겨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정우야, 몇 가지만 좀 해줘. 내 목소리는 다시 안정을 찾았다. 첫째, 내 명의로 된 모든 은행카드, 신용카드 즉시 분실 신고하고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줘. 내 연금 통장까지 전부. 둘째, 은행 명의로 경찰에 신고해. 박민준이 문서 위조, 사기 대출 혐의가 있다고. 셋째, 내가 쓸 완전한 증거자료 좀 준비해줘. 누님, 혹시 내 모든 걸 되찾고 싶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혹시 금융감독원 아는 사람 있니? 알죠. 저희 부서랑 자주 엮입니다. 혹시 실명으로 제보할 거야. 나는 한자 힘주어 말했다. 최유라가 다니는 회사가 분식회계, 장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나한테 걔가 직접 불었던 내부 정보가 있어? 전화기 너머 한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다. 네. 전화를 끊고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는 차와 사람들로 북적이며 화려하고 시끄러웠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이 철근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그 허황된 성공과 체면을 위해 제 어미의 피와 살을 파먹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그들의 전화나 문자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아직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아마 내가 그냥 토라져서 집 나간 늙은이쯤으로 생각하고 며칠 지나 화가 풀리면 저절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강남에 입성해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꿈에 부풀어 있을 터였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들을 위해 심판의 종을 내 손으로 올리고 있었다. 나는 호텔에서 가장 비싼 조식을 시켜 천천히 먹었다. 유리창을 통해 햇살이 몸 위로 쏟아져 따스했다. 지난 2년간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남이 아닌, 도구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곧 자신의 공의를 되찾을 사람. 아침 햇살은 언제나 사람에게 헛된 희망을 주곤 한다. 내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유라가 잠에서 깼을 때 그들의 기분은 분명 최고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강남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으니까. 나는 그 장면을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었다. 유라는 2시간을 공들여 화장하고 가장 비싼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내 신용카드를 긁어산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것이다. 민준이는 마찬가지로 내 돈으로 산 벤츠를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빳빳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성공한 사람 특유의 침착한 미소를 연습했을 것이다. 그들은 마치 대관식을 앞둔 왕과 왕비처럼 손을 잡고 그 호화로운 분양 사무실로 들어섰을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계단으로 올라서는 것만 같았을 테지. 그러나 운명의 각본은 이미 나라는 남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 있었다. 그들이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분양 상담사가 공손하게 인쇄된 계약서를 건네고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계약금을 카드로 결제하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 진짜 쇼가 시작되었다. 나중에 한정우에게 전해 듣기로는 유라가 우아하게 지갑에서 가장 자주 쓰던 블랙카드를 꺼내 상담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몇 초 후 포스기 화면에 거래 실패라는 글자가 떴다. 상담사의 미소는 조금 어색해졌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했다. 사모님, 아마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유라의 안색이 살짝 변했지만 체면을 유지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거래 실패. 연달아 서너 장의 카드를 시도했지만 모두 같은 결과였다.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유라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억지로 태어난 척 민준이에게 말했다. 아마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봐. 당신이 네. 민준이가 자기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했다. 나와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많았던 탓에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도 관련자로 묶여 임시 동결된 상태였다.
분양 사무실 안에 그 조용하면서도 구경하는 듯한 분위기는 분명 그들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만들었을 것이다. 방금 전까지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예비 입주자에서 다음 순간 돈도 못 내는 어릿광대로 전락한 것이다. 나는 돼지간처럼 시뻘개졌을 민준이의 얼굴과 거의 부서질 듯한 유라의 정교한 화장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양 사무실을 뛰쳐나와 가장 먼저 은행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이게 사소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고 은행 지점장에게 소리 몇 번 지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 테지. 그들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뛰어 들어갔다. 바로 한정우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표정이 엄숙하고 웃음기 없는 지점장이었다. 민준이는 다짜고짜 책상을 치며 따져 물었다. 당신네 은행 어떻게 된 거야? 내 카드가 왜 다 안 긁히는 건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일을 망쳤는지 알아. 그 지점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뒤적이더니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 민준이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민준 씨, 맞으시죠? 고객님의 모든 계좌, 그리고 고객님 어머니이신 김순자 여사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무슨 근거로? 민준이의 눈이 벌개졌다. 왜냐하면 지점장의 말투에는 조금의 기복도 없었다. 마치 판결문을 읽는 것 같았다. 저희 은행이 내부 리스크 점검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김순자 여사님의 서명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분 명의의 부동산으로 악의적인 담보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산보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나는 신고와 자산보전이라는 단어가 지점장의 입에서 나왔을 때 민준이와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을 거라고 상상했다. 지점장은 그들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 냉혹한 어조로 계속 말했다. 고객님께서 담보대출로 취득하신 그 금액은 즉시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사법 절차를 개시하여 담보물, 즉 김순자 여사님 명의의 부산 소재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자발적으로 주신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동결해요? 지점장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최유라 씨, 김순자 여사님 본인께서 저희에게 이번 담보대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은행의 판결에 머리가 어지럽고 하늘이 빙빙 도는 충격을 받았을 때 더 거센 폭풍우가 연이어 닥쳤다. 그들의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전화를 받자 그의 회사 사장이었다. 사장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엄격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사에 조사 협조 공문이 왔으며 타인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도와야 하는데 그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바로 박민준, 그라는 통보였다. 혐의가 벗겨지기 전까지 그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유라 쪽 상황도 마찬가지로 최악이었다. 그녀의 사장은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회사가 심각한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재무 담당자인 그녀가 제1책임자이니 당장 회사로 굴러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나는 그 순간 두 사람이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은행 로비에 멍하니 서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민준이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 하나가 떴다. 제목은 너무나 눈에 띄었다. 유명 가상화폐 스타링크 코인 플랫폼, 먹튀 의혹. 창업자 잠적, 투자자들 피눈물. 스타링크 코인, 바로 민준이가 내 집을 담보로 잡은 돈으로 인생을 걸고 투자했던 그 프로젝트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구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직장, 상류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꿈, 그들의 전 재산이 바로 그 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마침내 절망의 끝에서 민준이는
그가 남이라고 불렀던 어머니를 떠올렸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자들이라는 두 글자가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온화하고 예의 바른 효자가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였다. 그는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다. 김순자, 당신이지. 당신이 꾸민 짓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아들이잖아. 하나뿐인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날 망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귀가 찢어질 듯 커서 나는 휴대폰을 조금 멀리 뗐다. 내가 그 집 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가 좋은 인생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고. 근데 당신은 당신 말 한마디로 내 모든 걸 망쳐놨어. 이 늙어 빠진 게. 왜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온갖 쌍욕과 입에 담지 못할 저주가 수화기에서 더러운 오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죽은 듯 고요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래, 이게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었다. 효자라는 가면을 쓴 남자가 가면이 찢겨나간 뒤에 드러낸 것은 이토록 추하고 흉측한 몰골이었다. 나는 그가 욕하다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쉴 때까지 기다렸다가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대고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가볍게 한마디를 건넸다. 남의 물건은 너희가 한 푼도 가질 생각 마라.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뒤 덧붙였다. 너희 인생 마음껏 즐기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울부짖을 기회를 주지 않고 깔끔하게 전화를 끊은 뒤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창밖의 햇살이 좋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는 서울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은행과 경찰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도시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나는 너무나 무거운 추억이 깃든 부산의 낡은 집을 팔았다. 그 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제주도로 날아갔다. 나는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을 한 채 샀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였고 마당에는 귤나무와 동백꽃이 가득했다. 나는 집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시 꾸몄다. 따뜻한 원목 톤, 부드러운 패브릭 소파, 그리고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햇살 가득한 공간도 만들었다. 나는 은행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옛 동료 언니들, 그리고 나를 많이 도와준 한정우 부장의 아내까지 모두 제주도로 불렀다. 남편과 일찍 사별했거나 자식들이 멀리 외국에 있어 평소 혼자 지내던 분들이었다. 우리 빈 둥지 노인들은 아예 제주도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다. 우리의 나날은 소박하고 즐거웠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잡초를 뽑았다. 은행에서 평생 숫자와 씨름하던 나는 어설픈 손길로 비료 종류를 구별하고 식물 가지를 치는 법을 배웠다. 내가 직접 심은 꽃봉오리가 바닷바람을 맞으며 피어날 때마다 느끼는 그 성취감은 아무리 큰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연구했다. 오늘은 언니가 제대로 된 김치찌개를 끓이고 내일은 내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해물파전을 부쳤다. 우리는 더 이상 비싸고 불편한 고급 레스토랑에 갈 필요가 없었다. 우리 집 식탁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가장 맛있는 집밥을 해 먹으며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면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노인대학의 서예반과 도예반에도 등록했다. 내가 붓을 잡고 화선지에 해활천공 네 글자를 쓸 때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가 먹물과 함께 풀려나가는 듯 했다. 우리가 빚은 도자기들은 모양이 제각각이고 삐뚤빼뚤했지만 우리는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었다. 내 인생은 65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삶을 사랑하고 현재를 즐기는 평범한 할머니 김순자였다. 박민준과 최유라에 대한 소식은
가끔 한정우를 통해 들려왔다. 그들의 말로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했다. 박민주는 사기 대출과 문서 위조 혐의로 액수가 커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폭락으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카드사와 은행의 독촉장은 눈처럼 그들을 뒤덮었다. 최유라의 회사는 분식회계 문제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맞고 곧 파산했다. 그녀는 재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감옥은 면했지만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고소당해 마찬가지로 무거운 빚을 지게 되었다.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다시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신분의 상징으로 여겼던 고급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일찌감치 은행에 의해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듣자 하니 그들은 나중에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고 매일 빚쟁이들을 피해 문밖에도 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때 그토록 체면과 겉모습을 중시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시궁창의 쥐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수했다는 쾌감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옅은 한숨만이 나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은 한 번 욕망에 지배당하면 결국 그 욕망에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제 그들과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교차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 좋은 오후였다. 내가 마당에서 동백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문밖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하얀 나무 울타리 너머로 초췌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두 사람이 보였다. 박민준과 최유라였다. 박민준은 살이 쏙 빠져 딴 사람 같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예전의 그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유라는 더욱 말이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한때 영악하게 계산하던 그 눈에는 이제 구걸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어디서 내 주소를 알아냈는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천리 길을 달려온 것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은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집 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박민주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미친 듯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어머니께 그런 몹쓸 짓을 하다니. 제가 짐승입니다. 저를 때리세요. 욕하세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유라도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민준 씨가 어머니 친아들인 걸 생각해서라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딱 마지막 한 번만요. 앞으로 저희가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꼭 효도할게요. 그들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고 참회했다. 한마디 한마디 더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처절하고 간절했다. 주변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며 그들을 향해 수근거렸다. 함께 사는 언니들도 집에서 나와 내 뒤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중 성질이 가장 불같은 언니 한 명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 욕을 하려고 했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나는 천천히 울타리 문 앞으로 걸어가 땅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기는 실감났다. 만약 2년 전이었다면 나는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미 마른 우물처럼 고요했다. 나는 한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아들, 박민준을 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희 말이 맞다. 두 사람은 모두 얼어붙어 고개를 들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때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말을 한자 한자 똑똑히 반복해 주었다. 엄마는 남이지. 박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덜덜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남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의무가 없어. 그 길은 너희가 직접 선택한 거니 여기서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뒤에 서 있던 언니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요. 우리 티타임 할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귤 케이크 구웠어요. 나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내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거실로 들어가 오디오를 켰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뷔시의 달빛을 재생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방 안에 흐르며 마치 맑은 샘물처럼 모든 먼지를 씻어내는 듯 했다. 문밖에서는 여전히 심장을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순간 내게는 마치 나의 새로운 인생 서곡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 몸 위로 쏟아져 내렸다. 따스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자유와 꽃의 향기가 가득했다. 엔드.